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자를 위한 회계 기초와 법인세 기초 강의를 맡은 김태경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과 법인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첫 번째 회계처리 기준, 그리고 회계처리 방법,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정과목은 무엇이고 계정과목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재무비율은 어떤 것이며 재무제표로부터 재무비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고 그 재무비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회계순환 과정과 결산, 영업순환 주기와 현금 창출 주기, 그리고 기업의 성세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은 국세 신고 기한, 그리고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신고 플로우,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의, 그리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가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분야로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 계시거나 또한 창업을 하셔서 막 기업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회계 기준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회계 기준은 모두 회계 기준원이라는 곳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회계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기업 회계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기준, 그리고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공정가치평가를 반영하고 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KIFRS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회계기준으로서 공정가치평가를 일부 완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입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원수가 작고 물적 설비들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부 감사 적용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의 회계원칙으로 사용이 되는데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고 비교 재무제표가 아닌 당해연도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회계정책 변경 오류 수정 시에는 변동효과를 단기 손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이나 이연법인세,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등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일반 기업 회계기준보다는 회계처리 수준을 매우 완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은 우리 비영리법인, 그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인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다음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에는 현금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현금주의, 현금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발생주의가 있고요. 장부에 기록하는 부기 방법은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가계부처럼 현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을 때 그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주의라는 것은 현금 입금과 출금이 아닌 경제적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단식 부기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역시 현금 출납장이나 가계부가 대표적입니다. 복식 부기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하는 방식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으므로 상호 검증이 가능하고 발생주의 정보, 기타 다양한 재무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식회사를 창업하셨을 때는 발생주의와 복식 부기를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재무제표도 작성할 수 있고 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차변, 대변이 꽤나 낯설게 느끼실 텐데 차변은 데빗, 또 약자로는 DR, 대변은 크레딧, 약자로는 C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은 무엇이고 그 차변과 대변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변과 대변의 정의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므로 자산은 채권자 혹은 주주에게 기속됩니다. 채권자 혹은 주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대변에 기록이 되고 자금은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킴으로 차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차변 데빗이라는 것은 뎁터라고 보셔도 되고 자금을 빌려오다. 그러니까 주주나 채권자나 주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것이죠. 그 대변은 크레디트라고 보면 자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또는 채권자 또는 주주가 크레디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가운데서 볼 때 자금은 크레디트로부터 뎁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뎁트가 대변에 있게 되고 그 자금을 다시 빌려오면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변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은 자금의 원천과 자금의 목적과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차변과 대변에 반영된 경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의 증감, 그리고 부채의 증감, 자본의 증감, 수익과 비용 등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거래의 판료수라고 하고 이 결합을 시키면 16가지의 결합관계가 발생합니다. 차변은 자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반대로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있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증가는 역시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되고요. 자산은 향후에 원가로 대체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되고 재고자산은 향후에 상품 매출원가나 제품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자산이 향후에 비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도 차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변은 비용의
반대, 즉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복잡하긴 한데요. 차변과 대변의 정의를 아시고 차변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록되고 대변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록이 되는 것을 알면 지금 그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상의 거래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중에 향후로 원가로 대체되는 것들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자산 쪽에, 즉 차변 쪽에 비용의 발생이 회계 처리됩니다. 반대로 수익의 발생은 차변의 반대니까 대변에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 균형은 복식 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대차 균형이라는 것은 표에서처럼 차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차 균형으로 인해서 향후에 회계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그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회계기간, 물론 회계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구성 항목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 사항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자본 변동표 역시 회계기간 동안의 변동 내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의 현금 흐름표 작성 원칙 중에서 간접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해서 기초 현금을 가산하면 기말의 현금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주석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로부터 현금 흐름표까지는 숫자를 기재한 표이니까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기타의 회사의 질적 정보나 비계량적 정보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해 주는 것이 주석입니다.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 작성을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모든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주석을 제외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인데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단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에는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무제표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반영해서 기초 제공품을 가산하고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원가 항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 원가, 비용,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잉여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잉여금 중에서 이익잉여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단기 금액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자본변동표의 금액은 자본 총계 금액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무제표는 이렇듯이 모두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 간혹 우리가 회계치료한 부분의 오류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는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부기상의 계산 단위인 각 계정에 붙인 명칭을 말합니다. 그 일종의 이름이죠. 주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지금 자산 부분의 계정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입니다. 보통 정기예금이나 그런 부분은 만기가 6개월, 1년 내지 되니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 자산은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이나 장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단기 투자자산인데요. 단기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여유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기예금,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매매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 그리고 단기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과거에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했는데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하기 전까지는 채권인 것이죠. 그때 계산하는 그때 회계치라는 것이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럼 미수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회수되지 않는 채권인데요. 기계장치의 구입이나 유형자산의 구입 등을 판매하고 수취하기 전까지 회계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 미수수익은 금융상품 대여금 등에 대하여 발생주의에 의하여 산정한 기간경과분 미수수익으로, 예를 들면 금융상품에 우리가 예치를 했는데 이자는 내년에 받게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는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은 받지 않았지만 그 발생한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발생주에 의해서 기간 안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게 미수수익입니다. 다음 선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 구입 또는 완성된 유형자산의 취득이나 외주 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 가공처의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1년 이내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입니다. 모든 대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그것이 상품으로 오거나 원재료 재고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급 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선급이자, 보험료, 임차료 등에 대해서 이자나 보험료를 선지급했을 때 향후 남아있는 만기까지 기간에 대해서 비용이 되지 않는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개인 법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다음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있는데요. 상품은 우리가 매입해서 바로 판매하는 것. 그 제품은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 반제품은 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것들. 그 제공품은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는 것들. 그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 그 저장품은 기타 소모품 등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타 재고자산입니다. 장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 등 만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단기투자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을 초과하면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 투자자산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예우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예금, 채권 투자 등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은 제품의 제조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고정자산입니다. 기계장치,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시설장치 등이 유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평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인데 일반적으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향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때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 세부 항목으로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또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달리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정수기보증금 등 보증금으로 수익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것 또한 자산이고 대부분 임차기간이 1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은 부채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중에 매입채무는 과거 외상 매입금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매입채무라는 이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는데요. 영업활동을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매입 등의 미지급 채무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하더라도 대부분 현금결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우리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은 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물품 구입 대금 등의 미지급 채무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미수수익과 반대인데요. 기관 경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 중에서 결산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을 차입했는데 이자를 지급할 기간이 매 반기라고 하면 11월 시점에는 그 하반기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의 이자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6개월 부분에 대해서 4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4개월만큼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래서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은 기관 경과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선수수익은 매출을 인식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으로서 향후에 매출의 인식 조건이 되면 선수수익을 매출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단기 차입금은 상환기일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보통은 12월이죠.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 채무를 말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 중 상환기일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 채무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상환기일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채무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채무라고 했는데 장단기 차입금에는 비금융기관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해서 퇴직금을 산출한 금액이 매년 말에 퇴직금의 충당 부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본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의 개정 과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게 될 때 유상증자를 해서 납입하는 금액이죠.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보통 우선주 자본금은 나오지가 않고요. 보통주 자본금이 대부분 보통주 자본금만 있게 됩니다.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 시에 액면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기타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일시적인 개정 과목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향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주식 선택권, 감자 사손, 자기주식 처분 소실 등이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을 때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때 반영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습니다. 다음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했을 때 배당금의 10%를 적립해야 되는 이익준비금 등이 있죠. 임의적립금은 재무구순 적립금이나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향후에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유량으로 미처분 이익금에서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물론 결손이 누적이 되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수익과 비용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개정 과목인데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등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재화의 판매, 용료의 제공,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판매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총 매출액에서 매출 에너리와 한입 또는 매출 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라서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가 되고 제품을 판매했을 때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가 됩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재무제표 손익계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본 것과 같이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 관리직의 급여, 일반 관리 직원의 퇴직금, 그리고 일반 관리 직원의 식대 또는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료, 그리고 작업복구입비, 병원비, 직원들의 복리활동으로 사용한 복리후생비가 있고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등 교통비를 표시하는 개정 과목 예비교통비,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자기 소유 차량이나 혹은 회사 차량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 차량 유지비, 그리고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용된 교육훈련비, 그리고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전화요금 사용료, 인터넷요금 등의 통신비, 그리고 일반 판매 관리 부분에 사용한 전력에 대한 사용요금인 전력비, 수도, 기타, 냉난방 비용인 수도광열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이해관계 및 이해관계자 등과 등에 지출한 식비, 결혼 축의금, 조의금 등 접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자동차 세금, 법인 균등할 주민세, 사업수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당해 회계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상각대상 유형자산의 당해 회계기간의 원가 상당액으로 계속성이 유지되는 상각방법에 의해 상각된 금액인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을 상각한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문구력 구입비에 지출한 사무용품비, 도서 구입 카탈로그 제작에 사용한 도서 인쇄비,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재수수료와 금융기관에서 이자 비용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경비 등을 나타내는 직업수수료가 있습니다.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건물, 구축물, 비품 등 유용고자산에 대한 수리비 등을 수선비라 하고요. 물론 제조활동과 관련된 수선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무선 공구와 공구기구, 비품 등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인 소모품비, 그리고 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등에 지출한 보험료, 그리고 제품 광고, 카렌더 제작비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광고 선전비,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상하차비, 운송비 등을 나타내는 운반비가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수익인데요. 이자 수익, 외환 차익, 외화 환산이익, 자비익 등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예금에서 발생한 수익이고요. 외환 차익은 원화와 외화 교환 시에 발생한 이익입니다. 외화 환산이익은 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부채를 결산이 현재 기준 환율로 환산 시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입니다.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소액 수익을 자비익으로 분류합니다.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도 발생한 비용과 차손입니다. 이자 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잡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장단기 차익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외환차손은 외환차익과의 반대로 원화와 외화 교환 시에 발생한 손실,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부채를 결산을 현재 기준 환율로 환산 시에 발생한 미실현 손실, 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품 등의 기부금, 과태료 연체로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소액 비용은 잡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은 재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비율은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용됩니다. 부실기업의 예측, 우량대출과 불량대출의 판별, 포트폴리오 투자 결정, 경영정책의 수립 등의 주요한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경영 전략을 세울 때 이용됩니다. 재무 비율은 크게 안전성 비율,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 그리고 활동성 비율, 그리고 기업 가치 관련 비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비율은 안전적으로 경영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부채 지급 능력과 재무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부 비율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산출됩니다. 당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당자 비율이 되고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됩니다.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이 되고 총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차입금 의존도를 나타내는 비율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안정성 비율이라고 합니다. 다음 성장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기 때문에 단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단기 매출에서 전기 매출을 차감한 금액을 전기 매출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매출액 증가율이 됩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단기 총자산에서 전기 총자산을 뺀 금액에 전기 총자산을 나누면 그게 총자산 증가율이 됩니다. 순이익 증가율은 당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차감하고 그 금액을 전년도 당기순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순이익 증가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이 높을 때 회사의 성장이 높게 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익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비율은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매출액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매출액 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을 나눠서 100을 곱하면 매출액 이익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을수록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제조업을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약 5% 수준에 이르게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게 됩니다. 총자산 이익률은 총자산 영업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등이 있고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을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이게 총자산 순이익률인데요. 우리가 투입한 총자산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거두었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론 총자산 이익률도 높을수록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출의 이익률이나 총자산 이익률은 높을수록 기업이 경영을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유통, 보통, 주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인데요. 1주당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EPS라고 합니다. 다음은 활동성 비율인데요. 활동성 비율은 회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총자산 회전율, 영업자본 회전율, 회수기일, 지급기일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총자산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입니다. 즉 총자산이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몇 회전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업자본 회전율은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이 있는데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그게 매출채권 회전율이 됩니다. 즉 우리의 매출채권은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몇 회전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4가 되면 이것은 1년에 4회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년에 우리가 매출을 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4번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회전이 잘 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 자금이 원활하게 채권이 회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해서
매출을 1년에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재료등을 구입했을 때 매입 채무를 1년에 몇 회전, 매입 채무가 1년에 몇 회전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사회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해서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약 1년에 그런 절차가 사이클이 4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을수록 첫 번째는 우리가 매입 채무에 대한 그 신용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판매 등이 잘 되어서 그 원재료 등을 구입해서 매입 채무를 지급할 때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자산 회전율과 영업자본 회전율 중에서 영업자본 회전율을 가지고 우리가 회수기일이나 지급기일을 알 수 있는데요. 회수기일은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것이고 지급기일은 매입 채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회수기일은 365일을 나누기 회전율로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4회전이라고 하면 연간 365일 나누기 4를 하면 대략 개월수로 보면 3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 회수할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는 의미죠. 다음 매입 채무 회전율에서 나오는 지급기일은 매입 채무 회전율도 4회전이라고 하면 대략 매입 채무 지급기일은 365일을 4회전 하면 대략 3개월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매입 채무를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해서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기업가치 관련 비율로는 주가이익 비율인 PER, 주당이익인 EPS, 주가순자산 비율인 PBR, 그리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배당률 등이 있습니다. 주가이익 비율인 PER는 1주당 시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우리 회사의 1주당 순이익 대비 1주당 시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주당 순이익이 100원인데 상장회사 중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이 500원이면 PER는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당기순이익보다 5배 더 많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당이익은 1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를 보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을 나누기 총발행주식수로 한 것입니다. 주가순자산 비율은 PBR로 총발행주식수 곱하기 주가, 이것은 우리의 시가가 됩니다. 를 자기자본인 순자산 나눴을 때 나오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은 우리 시가 대비 우리 시가는 우리 자본의 몇 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주가이익 비율이나 주가순자산 비율 등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PER, 낮은 PBR은 회사의 가치가 우리의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또는 우리의 순자산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높은 PER와 높은 PBR은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우리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서 우리의 시가총액이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PER는 높은 편이고 전통적인 산업, 식품이나 제조, 인쇄, 전통적인 산업의 PER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당 성향은 1주당 배당 금액을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것으로 1주당 순이익 대비 1주당 얼마의 배당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순이익 대비 배당을 적게 한다는 의미이고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순이익 대비 배당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배당 수익률은 1주당 배당금을 1주당 주가로 나눈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 대비 수취한 배당금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1주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1,000원이다. 그런데 배당은 1주당 10원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10원 나누기 1000원 하면 1%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배당률은 1주당 배당 금액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액면가액 대비 배당 금액이 얼마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이고 배당 금액이 10원이면 배당률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기업 재무 비율 등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율들은 그 전체적인 숫자로만 볼 때는 모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걸 몇 개 연도로 해서 연도별로 비율들을 계산해 보면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구나, 성장성은 높구나, 낮구나, 수익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거나 매년 떨어지고 있구나. 수익성이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해야 되겠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도 있고 아주 조금씩 증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역성장이나 수익이 마이너스 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비율들은 단지 한 해 연도의 비율을 보는 것보다는 3개년, 4개년, 5개년을 연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하시면 이 회사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수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비율 분석은 한 해 당해 연도보다는 몇 개 연도를 연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를 볼 때는 약 3개년도의 성장성과 수익성 비율을 많이 보는데요. 3개년도 동안, 3, 4개년도 동안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거기에서는 그 회사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재무제를 볼 때는 안정성 비율에서 부채 비율이 50% 미만, 성장성 비율은 매년 10%, 20% 이상, 그리고 수익성 비율은 10% 이상 정도를 보고 그런 회사들은 우량한 회사 또는 성장이 높은 회사로 판단해서 저희가 투자나 기타 자금을 대항하거나 그럴 때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이후에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할 때도 은행 예신부에서도 이러한 비율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신용평가 점수를 주고 대출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잠시 쉬고 난 이후에 다음 2교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